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임진왜란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6월과 7월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시 사실 앞으로 돌아가서 5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전사는 1592년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거의 전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이때가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그냥 우르르 무너져서 순식간에 망하는 것 같다가 또 갑자기 막 재기하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전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92년 6월에 평양성이 함락될 때만 해도 일본군이 그냥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5월부터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5월 동안은 조선군은 깨어지고만 있었느냐. 예를 들면 승리가 육지에서도 승리가 왔다 하더라도 변화해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6월까지 일방적으로 육지에서는 깨지고 바다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육지에서도 5월부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시간 4월에 조선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선군의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5월로 다시 돌아와서 이때 사실 전황을 보면 조선은 이제 싸움조차 제대로 해볼 능력이 없어 보여요. 부산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동래성이 함락된 다음부터는 아예 전투를 못합니다. 와르르 무너지고 이 일은 상주에서 1000명 갖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딪히자마자 도망가고 신립은 탕금대에서 전사하고 그 뒤로는 아예 전투다운 전투가 없어요. 그냥 계속 도망치는 것 같고 일본군은 너무너무 좋아서 요즘 이렇게 말하면 혼나겠지만 당시 표현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녀자의 나라야. 근데 사실 조선이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 군대가 니네는 전쟁 못하잖아. 니네는 아녀자의 나라야. 맨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선 사람들이나 조선 병사가 못 싸워서 장군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실전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제 5월부터 바닥에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 쫙 서울로 몰려갔거든요. 경상도로 상륙해서 세 방향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서울을 향해서 앞으로 달렸어요. 바다에서는 가다가 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서 이제 옛날에 이제 경상도를 경상좌도 우도로 나눴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보는 거 기준입니다. 보통 우리가 남쪽에서 기준하니까 이게 왜 오른쪽이야 그러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왼쪽이 좌도, 이쪽이 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진주, 창원, 마산 이쪽이 우도인데 일본군이 앞으로 가느라고 경상 우도 쪽으로는 거의 넘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수군이 막히고 군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한 게 이제 호남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호남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선의 곡창지대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호남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군도 무너집니다. 수군이 하루 종일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배는 하루 종일 못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는 다 배도 육지에 끌어올려다 놓습니다. 창원, 진주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일본군이 뒤늦게 이제 이쪽으로 오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선 사람들도 알았어요. 일본군이 일단 북쪽으로 가긴 했지만 조금씩 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좌도 쪽은 일본군이 북상하니까 막 무너지는데 경상우도 쪽에서는 우리 고장을 지키자. 그래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는 바람에 의병이 모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꼭 그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지방 사족들이 동원돼서 의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곽재우 장군도 이때 나오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경상우도가 이제 의병들이 제일 잘 싸웠다. 그래서 경상우도 의병들이 의병사에서 이제 길이 남게 되고 광해군이 또 이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광해군 때 소위 북인 정권을 성립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의병장으로 곽재우, 김면, 정인홍 등이 그 의병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북상에 주력하다 보니까 요 우도 경계선 쪽에는 병력을 많이 안 남겨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일본군이 별로
병력도 적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려시대처럼 지역 단위로 뭉치니까 자기들끼리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경상우도 병사로 파견된 사람이 그 임진왜란 전에 조선통신사로 가서 일본군의 침략이 없을 거다라고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는 김성일인데, 뭐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잘못했죠. 그건 잘못했는데 어쨌든 또 이때는 본인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행동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어쨌든 이게 지역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조선이 전쟁이 나오고 보니까 결국 지역 사람을 편제를 해야 이게 잘 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출신인 명망에 있던 김성일을 내보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벌써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조선군이 너무 병사는 모아놓고 중앙에서 이렇게 지휘관을 내려보내니까 안 되는구나. 지역 단위로 편제했구나. 그럼 아예 최고 지휘관도 그 지역 사람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김성일을 보냅니다. 본인도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김성일은 현지인들을 모아서 이제 군대를 편제해야겠다. 이것은 단순히 의병이란 개념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려시대처럼 지역인이 기반이 된 단결력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의병을 편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우도에서 가장 큰 고을이 어디야? 먼저 진주로 왔더니 여기 오니까 목사도 없고 주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본군이 상륙했을 때 어디로 갈지 알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큰 고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나 봐요. 그래서 진주 목사가 또 내뺐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리산으로 도망갔대요. 근데 이제 도망간다고 해도 이게 요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도망갈 때 모든 걸 다 내던져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그래도 행정, 그러니까 관료라든가 뭐 이렇게 행정사무원이라든가 주민들을 끌고 함께 피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다 내던지고 도망간 건 아니고 그 진주의 관료나 이런 사람 다 같이, 그러니까 피난 정보 비슷하게 갔던 거죠. 그나마. 지리산에 들어가 있는 거를 김성일이 또 이렇게 불러냅니다. 불렀더니 목사 이경은 산에서 병으로 죽고, 두 번째로 이제 높은 사람이 이제 판관이라고 있는데, 판관은 원래는 이제 재판을 해준다는 뜻의 판관인데 실제로는 꼭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이렇게 뭐랄까 보조로서 온갖 일을 해요. 그래서 2인자였던 김시민이 리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김시민이 무관 출신이었어요. 무과급제 출신이고. 그래서 김성일이 이제 임시 진주 목사처럼 해서 이 주민을 모아라. 왜냐하면 진주 사람들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해서 불러냅니다. 당시 경상도에서 제일 유명했던 의병은, 우리는 곽재호를 기억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했던 지위가 높은 사람은 김면이었어요. 정인홍과 김면인데 김면의 의병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사람들을 모아서 김시민이 김면의 의병에 합세해서 함께 활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을이었던 성주의 일본군을 이제 노리게 돼요. 거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맨 좌측이거든요. 성주를 공격했는데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지원병도 없고 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가지고 결국은 저기 성주를 함락시켜버려요. 그리고 일본군 소부대가 섬진강을 통해 섬진강 도하를 하는 걸 또 곽재가 맹활약을 해서 그걸 저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김시민 같은 경우는 사천영감 정등열과 사천성을 수복하는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 진해에서 몇 번의 전투를 하게 되고, 진해에서는 일본군의 지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장군 하나까지도 이제 포로로 잡고 이렇게 하고, 일설에는 김시민이 의병을 끌고 저기 금산까지 가서 고경명이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보장을 못 하겠고, 기록에는 있는데 당시 기록에 좀 소문을 듣고 쓰다 보니까 이게 엉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김면의 의병에 들어가서 의외로 작은 승리를 거두면서 5월부터 활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던 주민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주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시민을 정식으로 진주 목사를 임명을 하고 이제 진주를 재건하라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일본군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호남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산발적인 침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군대를 모아서 제대로 쳐들어가야 된다.
호남을 정복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의 식량 공급에서 큰일이 나고 조선 수군이 이제 거의 뭐 충청도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 호남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 나라가 없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호남이 점령당했다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게 엄청 커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경상도하고 전라도인데 거기를 뺏겨버리면 인구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쟁은 정말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문이 중요한데, 갑자기 난리가 나니까 당시 어떤 소문도 도냐면 뭐 정발, 송상현 이런 분들이 다 일본군에 투항했대더라. 뭐 심지어 신립도 일본군에 투항했대더라. 서울을 공격하는데 절반이 조선인이래더라. 이제 이런 소문까지도 막 돕니다. 뭐 일본군이 일부러 흘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공포감이 커지는데 호남이 점령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저 공항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항복 안 하고 버티는데 수많은 고을들이 항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호남 진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금산지구 전투죠. 금산에서 뭐 우리가 아는 고경명, 조헌, 또 관군들 굉장히 많은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산 지역 전투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지리산이 중간에 막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돌거나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밑으로 오는 해안길이 이제 진주성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선 수군에게 더 치명적이에요. 해안 따라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육로 공격이 일본군에게 있어서는 임진왜란의 운명을 좌우할 전투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고마운 것이 역시 일본군은 통합지휘관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금산으로 가고 일부는 바다로 가고 나눠서 왔던 것이 조선에게 운은 운이었어요. 이런 것은 뭐 제가 조선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전쟁사의 교훈은 적에서도 얻고 아군에서도 얻어야 되는 겁니다. 1592년 9월에 왜군 2만 명이 김해 창원을 지나 진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군대는 한 번에 한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갈라져 오게 되죠. 그래서 한 부대는 해안 따라 창원으로 들어오고 한 부대는 약간 지리산 쪽으로 올라가서 함안 방면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이제 창원 쪽으로 오는 부대를 경상 우병사 유승인이 방어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패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지금까지 의병 활동도 같이 했던 사천영감 정등렬이라든가 여러 명의 장수가 모두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전사했다는 건 어쨌든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전에서 이제 경상도 정규군이 괴멸해 버리는 거냐. 이것도 충격이죠. 요 점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 이제 경상도 책임자였던 김성일은 왜군의 목표가 진주성인 걸 알고 이제 우도 의병들에게 경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진주성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뭐 윤탁, 곽재호, 정원춘, 김준민 이분들 다 의병사에서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진주성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병력은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보통 200명, 1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뚫리면 호남도 위험하니까 호남 의병이었던 최경희, 임규영도 이쪽으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군이 이게 지휘 통제가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조선군도 사실은 지휘 통제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워낙 관군의 권위도 떨어진 데다가 지금 의병들이 또 우리 동네를 이렇게 지킨다고 하고 이 장군들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 곽재호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분인데 성격이 너무 세요. 근데 본인도 그래서 난 벼슬 안 해 그러셨던 거야. 내 성질의 벼슬을 하면 나 사고 쳐. 이러면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울 때는 이런 분이 최고지. 그러니까 뭐 정말 싸우면 이런 사람 해야 돼요. 근데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근데 전투 지휘관으로 굉장히 뛰어났는데 어떤 전략적 큰 그림 그릴 때는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왜군이 그럴 줄 알고 미리 차단을 해서 못 왔다는 설도 있고, 설은 다 대부분 그래. 내가 일부러 안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 말은 다 그래. 갔는데 왜군이 차단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진주성에 겨우 3,000명, 3,800명밖에 없는데 이 특히 유격부대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치고 빠지는 게 좋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100명, 200명이라지만 굉장한 정예들이에요. 특히 곽재호 의병 같은 경우는 지형 잘 잡고 전략적으로 유리하면 몇 배의 적도 깨트리는 최정예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포위돼서 죽으면 이건 엄청난 낭비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곽재호가 일부러 안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주변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대로라면 일본군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건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도망갔느냐. 그게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일본군들을 계속 기습하고 공격하고 또는 이제 진주성을 공격하는데 이쪽에 의병들이 산에서 깃발 들고 있으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도 얘들은 이제 중간에 껴버리게 되면 공격을 당하니까 작전을 좀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 거는 충분히 공을 세우니까 전략적으로 이 판단이 더 옳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게 옳으냐는 이제 정확한 결론이 안 나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쨌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진주성 안에 누가 있었냐? 김시민의 병사가 3,700명. 그리고 곤양 군수 이광학이라는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병력은 100명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곤양이라는 데가 작아서 이게 100명 데리고 와서 총 3,800명이 있었고, 민간인은 뭐 말로는 수만이라고 하는데 민간인들은 실전에는 안 들어와도 저기 뭐 성을 보수한다거나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아까 창원에서 전사했던 유승인이 처음에는 진주성으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김시민이 이 사람이 또 높잖아. 우병사잖아. 현감들이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지휘계통이 막 망가지게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수성전하다가 엉망이 돼. 그래서 안 받아줬다. 뭐 핑계대고 지금 저기 가까이 와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돌아가죠. 그래서 돌아가다가 전멸했다. 그리고 이걸 하드보일드하게 어쩔 수 없어. 전쟁하려면 잘했어. 그래서 진주성이 막았어. 이런 예가 있는데 이게 실록에 실려 있어서 꼭 진짜 같은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나 이 지휘계통의 문란, 그러니까 문란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안 서 있으니까, 평소에 같이 전술훈련 안 하고 했으니까 신뢰를 못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인지 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사들도 불안하고 군대가 엉망이어서 깨졌다는 기억이 얼마나 강하게 남아있으면 진주성 때 일부러 김시민이 막았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근데 창원하고 진주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하는 건 그만큼 이 전술적 편제의 불완전성에 대한 그 반성이 당시에도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주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전통적인 수성전은 성문마다 장군을 둡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지금처럼 무전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성문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 수성전은 반드시 4명의 장군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시민하고 이광은 이제 중앙사령부를 결정하고 각 성문마다 뭐 수성장을, 수문장을 뒀는데 이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 잘 싸웠어요. 일본군은 6명의 장군이 지휘하는 6개의 군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성문 하나씩 막고 그리고 이제 예비대라든가 뭐랄까 주공, 그러니까 보충대 예비대 같은 이제 주공부대 2개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성을 공격할 때는 성문 하나를 커버할 수 있는 부대를 다 둬야 돼요. 그러니까 4개에다가 2개의 예비대를 두고 전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때 전투에 대해서 기록이 이제 대강 여러 가지 기록을 섞어서 보면은 일단은 좀 고지에다가 사격진지를 설치하고 성 안에 대해서 일단 사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탄이 쏟아지면 일단 고개를 못 들고 병사들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게 막 진짜 우박처럼 쏟아지면 못 견디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패로 막아도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방벽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두 명이라도 떠나게 되면 이제 거기가 구멍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막 사격을 하면 동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알아요. 아, 저쪽 부대가 약하구나. 전투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집중 사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심리전을 펴니다. 뭐
서울말 또는 시골 사투리로 서울이 함락되고 팔도가 무너졌다. 이 내 생각이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더니 서울 사투리, 서울말, 뭐 함경도 사투리, 충청 사투리 다 나오면 당연히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팔도가 다 무너졌구나.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저쪽으로 투항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팔도 사투리로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조선군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유지하는 건 통제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탐색전을 하면서 진주성 수비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음날 7일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기록에는 이제 대나무 바리케이트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군이 원래 전투할 때 이게 대나무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와요. 앞에서 오는 걸 막는 거지. 1인 방패보다는 이게 훨씬 방어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온 다음에 이걸 성벽 밑에 놓고 가면은 이게 쌓여서 소위 말하는 계단이 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전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우리는 좀 표현이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대략 짐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고 병사들이 이렇게 오는 동안 뒤에서는 계속 사격을 했겠죠. 그런데 조선군이 사격에 굴하지 않고 몸을 내밀고 이제 계속 공성구도 깨트리고 대나무 사례도 불지르고 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7월 7일 하루 동안에 2번의 공격을 하는데 1차 공격은 새벽 5시까지 계속됐다고 하니까 새벽에 한 것 같고 두 번째 공격은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핀 거죠. 근데 이제 진주성을 보시면 남문, 그러니까 뒤쪽은 남강이라서 이쪽은 아예 공격이 안 되고 서문, 서쪽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바위들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공격하기 쉬운 거는 동문하고 북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곳은 동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로 일본군이 동문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이게 실패하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서 10일 밤에 동문, 북문, 서문에 동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일본군도 사정이 있어갖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기 때문에 총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날의 주공은 동문이었어요. 그래서 동문 쪽에서 제일 치열하게 오는데 조선군도 아는 거지. 얘들이 이 정도로 총공격하는 건 이건 마지막 공격이다. 직접 사령관에 있는 김시민이 나가서 동문 전투를 독려하다가 이마에 총탄을 맞고 이제 부상을 입어요. 결국은 뭐 성벽에서 싸우다가 진두지휘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남은 지휘관들이 열심히 싸워서 동문에서 거의 방어에 성공했는데 갑자기 주공이 북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들 일본군도 이제 오늘은 승부를 보겠다 해서 갑자기 바뀐 거죠. 그러자 이제 북문 수비대가 거의 뚫릴 뻔했는데 이때 곤양군수였던 이광학이 이제 김시민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니까 자기가 북문으로 와서 또 동로에서 막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뚫릴 뻔해서 뭐 얼마큼 들어왔다는데 그거를 밀어내죠. 그러자 또 일본군 애들도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니까 어떤 애가 또 돌격대를 이끌고 돌진했겠죠. 그거를 이광학이 이제 화살로 쏴서 떨어뜨립니다. 이걸 사살하니까 적이 무너지고 북문을 막아냅니다. 보통 이 정도면 끝나야 되고 서문 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웬일이야 3차로 서문에서 또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방심하고 있으면 군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증거는 없는데 여기를 바로 예비군이신 퇴역군이신 이전 만호 최덕량이라는 양반이 지키고 있었고 자기 휘하무사들도 데리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좀 절벽이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제일 약한 군대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으로 공격이 오니까 성벽에 있던 수비대가 놀라 도망갔다 뭐 이런 거 보니까 병력이 부족해서 민간인을 집어넣어 놨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이때 최덕량이 원래는 북문 쪽에 있던 분인데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격퇴했다라는 거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안 써서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간 그 전 만호와 자기 휘하무사들이 들어가서 적군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왜군의 공격이 끝나면서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김시민은 이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첫째는 진주성이 굉장히 요새화된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산성은 산이 험악하니까 좋은데 읍성들은 평지에 있거든요. 평지에 있으니까 성벽이 낮고 이게 평지성을 하려면 구조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성이 읍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낮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한 말이 공성구를 막으려면 최소한 7, 8m는 돼야 성 막을 수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성들은 5m 가는 성도 거의 없어요. 3.5m, 4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략이 너무 쉽고 이 방어 성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방어 구조가 치밀하지 않다. 그래서 읍성들이 자주 함락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수성 같은 경우는 남강, 서문 쪽의 절벽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전투를 보면은 조선군이 군기가 잘 잡혀 있잖아요. 떠들지 않는다. 화살 달라고 소리치지도 않는다. 각 성문이 알아서 잘 싸운다. 이게 뭐겠어요? 김시민이 주민들을 데리고 그냥 한 게 아니고 한 번 의병을 해서 사천 성주에서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게릴라 소규모 전투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군관이라든가 우리가 그 성문을 지켰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서 부사관, 소대장, 분대장 했던 사람들을 찾아냈을 거 아니야. 결국 전투로 검정을 해서 편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게 제가 4월 패전의 원인인 동시에 조선군이 절대로 전체적으로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2달 만에 진주성에서 이렇게 각 단위 부대가 잘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더라. 이게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